세 번째 타임 법규 명령의 하자 파트 주제를 공부할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공부하실 주제 중에 가장 좀 빡센 주제가 될 거예요. 여기가 좀 제일 어려운 주제이자 여러 가지 뒤에서 본격적으로 배우실 내용들을 부득이하게 여기선 땡겨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파트여가지고 한편으로 또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될 거기도 할 거예요.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린 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명령의 하자. 개념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위임 안 받고 만들어졌다든지 또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든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엔 그 법규 명령이 하자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어떠한 법규 명령이 수권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본 것처럼 꼭 명확한 수권 규정이 있어야만 수권이 있는 건 아니라 그랬고, 전체적으로 해석했을 때 수권 있는 걸로 해석되면 수권 있다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보니까 애매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읽으면은 수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저렇게 읽으면 수권이 없는 것 같고. 아시겠죠? 우리말은 쉼표 어디 하나에 찍냐에 따라서도 말이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을 수가 있는데, 법조문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수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애매하다. 어떻게 읽히냐에 따라서 수권이 있는 걸로 없는 걸로 각각 읽힐 수 있다. 이런 두 상황에서는 가급적 수권 있는 걸로 해서 문제 없는 걸로 읽는 게 좋을까요? 문제 있는 걸로 읽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키워드는 우리 안 배운 개념이지만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가급적 문제 없는 걸로, 상위법의 수권의 취지에 부합하는 걸로 해석하자라는 것을 엄마법에 합치되게 해석하자 그래서 모법 합치적 해석이라고 불러요. 법적 안정성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불행정법 공부하시면서 주구장창 듣게 되시는 말일 텐데,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쉽게 자주 바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국민들이 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가급적 안 바뀌는 게 좋을까요? 안 바뀌는 게 좋아요. 뭐 시대에 따라서 법이 너무 낡고 오래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법 갖고 한 건 아니고 아마 시행규칙이든지 뭐 행정입법 갖고 했을 텐데, 속도 위반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동차 운전과 관련해서 뭐 60km였다가 50km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60으로 늘어난다라고 했다가, 근데 어디는 50이고 어디는 60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닐 때 내비만 믿기는 좀 뭐해가지고 항상 눈 들어가지고 여기 몇 킬로 쓰는지 보고 다녀요. 못 믿겠어가지고. 당장 우리 학원 올 때 제가 타고 오는 길은 이제 노들로라는 길이고 일종의 고속화 도로예요. 신호등 하나 없습니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안전속도 5030 추진하면서 보통 80km 달렸던 도로인데 50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해요. 한참 달리다가 그 앞에서 확 속도 줄이고 다시 다가고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자주 바뀌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려요. 아씨 뭐였지? 그리고 최근엔 또 운전과 관련된 거지만 우회전 통행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조심하겠지만 보통 관심 없고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난달부터였나 언제부터였나 아무튼 본격적으로 계도 기간 끝나고 이제 단속을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적발되니까 그다음 워낙에 민원 많이 들어오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이거 단속을 안 하고 계도 기간을, 그러니까 좀 알려주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하겠다라고 방침을 바꿨다라고 해요. 왜?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바로 법적 안정성이라고 불러요. 가급적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국민들이 법에 따라 법을 신뢰해서 안정적으로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꾸지 말아라. 그럼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법이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고 저렇게 해석하면 안 괜찮아요. 가급적 법을 날려버리는 게 좋을까요? 살려서 효력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법을 날려버리면 법적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따라서 수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면은 모법에 합치되는 해석도 가능한 한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를 모법 합치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가급적이면 위법하다고 날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 내용이 바로 21페이지 맨 위에 있는 판례죠. 양괄 1번의 두 번째 꼭지 모법 합치적 해석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판례 읽어볼게요.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저촉이란 말은 위반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위반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데 이것저것 살펴볼 때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면은 그 규정을 쉽게 모법 위반이라고 무효라고 선언하지 말아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자, 요 개념 일단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양괄호 2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잘못 만들어진 법규 명령이 진짜 있다라고 해볼게요. 수권 없이 만들어졌다. 어떻게 날려버려야 될까요? 그거를 대체.
그것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개념을 배우실 건데 이게 법규 명령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이그젬플을 법률로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관리법, 줄여서 그냥 마약법이라고 할게요. 워낙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법에서는 대마초를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뭐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늘 말도 많고 뭔가 논란이 많은 그 마약류 중에 하나가 대마초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뭐 합법화한 나라도 많이 있고 최근에 뭐 태국에서도 합법화했다라고 하고 미국에서 뉴욕 주가 또 합법화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저는 평생에 살면서 담배를 단 한 번 손에 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좀 한번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내가 대마초 이거를 위헌 결정 받아내서 합법화시키면 스타 변호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약법이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한다,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하에 이 마약법을 좀 날리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위헌인 것 같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럼 헌법을 위반하는 법에 대해서는 어디서 재판을 해줄까요?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잘 아시죠 여러분, 그 기관 정도는 재판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그냥 헌법재판소 가서 이 마약법 위헌인지 재판 좀 해주세요 재판관님, 이렇게 재판을 걸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마약과 관련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마약과 관련해서 어떤 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런 마약과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대마초랑. 구체적인 사건의 반대말이 아까 뭐라고 불렀죠? 추상적이라 그랬죠. 이렇게 나랑 아무런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추상적으로 아직 사건도 되지 않았는데 법이 다른 말로 규범이라고 부르고요. 규범을 헌법재판소에 갖고 가서 이거 컨트롤 해주세요, 재판해주세요, 이런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걸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말이 좀 어렵게 썼는데 풀어서 설명을 드렸죠. 아직 나와 관련된 사건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 법이 위헌이 좀 재판 좀 해주쇼 라고 하는 걸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딴 재판을 허용해주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도 허용되지 않아요.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갖고 가는 것도 안 되고 우리 주제인 행정입법에 대해서 법원 갖고 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이거 먼저 스타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왜 안 해줄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법리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반영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공무원분들을 설문조사해 보면은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업무에 있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부동의 1등. 업무가 힘들다. 2번. 아니면 윗사람이 뭐라고 한다. 3번. 딱딱한 조직 문화. 4번. 민원인이에요. 압도적으로 민원인이고 부동의 1등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없고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신 분 안 계시겠지만 세상에는 생각보다 또라이가 굉장히 많고 별의별 진짜 미친놈들이 많아요. 민원인들 보면은 진짜 막 우리 요즘엔 그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죠. 막 공무원들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보통 이제 꼰대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추상적 규범 통제를 만약 우리나라에서 인정한다? 정말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헌재 온갖 재판 다 걸 거예요. 진짜로요. 실제로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아니고 구체적 규범 통제, 반대말은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불러요. 내 사건일 때는 이제 재판을 걸 수 있거든요. 헌법 판례의 상당수는 유의미한 상당수의 판례들은 다 교도소에서 만들어진 판례들입니다. 깜빵에 갇혀있는 양반들이 다 헌법재판 건 거거든요. 내 인권이 침해당했다 이래가지고 시간도 많고 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 재판하고 이제 뭐 그 재판하면 이제 법정 한번 나가야 되니까 교도소 한번 나갔다 오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추상적 규범 통제 허용해서는 안 돼요. 법원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쓸데없는 재판해주느라.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어떤 것이 문제가 됐고 그 법이 나한테 적용돼서 내 사건이 됐을 때만 재판관님 이거 위헌인지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반대말이니까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선 요것만 허용해 줍니다. 내 사건 되어야만 재판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너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선 절대 재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재판이니까. 그럼 여러분, 마약법에 대해서 대마초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은 내가 이걸 진짜 위헌으로 날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마초를 피고, 그냥 피워서도 안 돼요. 내 사건으로 만들려면 핀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걸린 다음 형사재판까지 가야 돼요. 형사재판을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법원이 있고 형사재판의 당사자를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만약 이 대마초를 범죄라는 마약법이 합헌이면은, 합헌이란 말은 헌법에 합치된다,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유죄 무죄, 유죄가 될 게고, 만약에 이게 진짜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위헌이 되면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은 효력이 있을 리가 없겠죠. 무효예요. 그럼 이게 휴지가 되니까 법이 없잖아요. 그럼 난 유죄 무죄, 무죄가 되겠죠. 결국 내가 피다 걸려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은 마약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따라 나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럴 때야만 비로소 판사님 마약법 위헌인지 재판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의 형식을 바로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거를 다른 말로 어딨죠?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라고 부릅니다. 한 번에 다 보실 건데요. 교재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뭔 말일까요? 마약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나에 대한 형사재판의 유죄 무죄의 지금 전제 조건이 돼버렸죠. 이게 합헌 위헌인지에 따라 내 유무죄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바로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지금은 법규 명령이 아니고 법률을 보고 있는 건데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법에 대해서도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만 그 법이 위헌인지 심판해 주세요라고 재판을 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 마약법이 아니고 마약법 시행령이었다고 해볼게요. 대통령령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시행령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재판 걸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추상적 규범 통제는 허용되지 않고 내 사건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구체적 규범 통제 또는 재판의 전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헌법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일단 처분은 빼고요. 명령, 규칙을 합쳐서 그냥 법규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규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규 명령 위엔 두 가지가 있죠.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 둘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다. 네 사건이 됐고 이 위헌 위법 여부에 따라 네 재판의 결론이 달라진다. 그때는 법원이 심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법원이 심사해 주겠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누가? 당연히 제일 최고 법원은 누구죠? 대법원이 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심판을 하고요. 법률 밑에 있는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우리 헌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헌재가 한다, 누가 한다? 법원이 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크게 이원화돼 있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랑 그 외의 모든 재판을 담당하는 일반 법원,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일반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규 명령이 위헌 위법인지 여부는 일반 법원에서 심판을 합니다. 어느 경우에만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만, 즉 구체적 규범 통제의 방식으로만. 여기 일단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구체적 규범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시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내용은 잠시 건너뛰고요. 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법 체계를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혹시 익숙하지 않으실까 봐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이거 그냥 전제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헌재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그냥 일반 법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헌재는 오직 헌법재판만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헌법재판은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하는 거, 오직 헌재에서만 합니다. 그걸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불러요. 문자 그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한다. 또는 나중에 배우신 하나가 더 있고, 그 외 나머지 모든 재판은 다 여기서 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헌법 107조 2항에서 보신 것처럼 법규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어디서 심판한다? 여기서 심판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만? 개소지말 가져올 수는 없고 네 사건 됐을 때,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에만. 자, 그럼 법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어떤 세법이 만들어졌고
그 세법에 따라 A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볼게요. A 대통령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은 세무공무원이 되실 분들은 아니지만 세무공무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러분이 A 시행령을 바탕으로 일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세법과 관련된 시행령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금을 때리겠죠. 세금 내세요 이렇게. 여러분은 과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특히 다음 시간의 핵심 주제인 과세 처분을 A 시행령의 기초에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뒤에 진도지만 대체 아까 한번 등장했던 이 처분이라는 단어는 뭐길래 그러냐? 행정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요거라 그랬죠, 여러분. 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처분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1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2번, 3번, 4번만 좀 보도록 해볼게요. 과세처분은 이그젠플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세처분 이렇게 써있으면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세금 내라 그 말이거든요. 세금 내라고 하는 거는 합의해서 세금 액수를 결정해주고 합의해서 오케이 내가 낼게 도장 찍어서 내는 건가요? 그냥 까라면 까야 되는 건가요? 후자죠. 그냥 내라면 내야죠. 뭐 어떡해요. 대등한 지위에서 행정작용을 하나요?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강제적으로 명령하나요? 명령하는 거죠. 공권력적 행위예요. 공권력적 행위라는 말은 말 속에 답이 있죠.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한 거예요.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라면 그냥 해야 됩니다. 나라가 우월한 지위에서 밑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명령하는 식으로 해 이렇게요. 두 번째, 그럼 어떤 특징을 갖냐? A. 세금 내라. 작년에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내라. 그걸 소득세 처분이라고 부르고 5월 달에 하는 이제 처분이에요. 저도 지금 그래서 세무사님께서 계산을 하고 계실 텐데 후덜덜합니다. 얼마 내야 될지. 솔직히 말씀 잘 내야겠지만 세금만큼 솔직히 내기 싫은 것도 없기도 하거든요. 일종의 어쨌든 날리는 돈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이 과세 처분은 그냥 느닷없이 할 리가 없겠죠. 너 1년 동안 돈 번 거에 대해 세금 내. 내지는 뭐 너 집 샀으니까 세금 내. 자동차 샀으니까 세금 내. 특정 사건을 규율하나요?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한 세금을 내나요? 특정 사건이죠. 너 집 그거 샀네 세금 내. 자동차 샀네 세금 내. 너 작년 1년 동안 벌었으니까 세금 내. 특정 사건을 규율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구체 추상적 중에 구체적 성격을 갖는 거예요. 다음 가장 중요한 3번. 세금 내라고 여러분이 납세 고지서를 국민들의 집에 보내주면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국가가 세금 내라고 합니다. 나에게 의무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처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1번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행정청이라고만 쓸게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적 단독행위, 이거를 처분이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냥 야 처분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줄줄이 나올 정도가 되실 거예요. 계속 볼 거니까. 자, 그럼 처분의 개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무언가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풀어주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한 행위다. 그럼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야 세금 내라예요. 내지는 너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네? 야 2달간 문 닫아.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2달 동안 문 닫게 하는 내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나랑 합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 닫아라 명령 때리는 거죠. 이런 게 다 처분이에요. 그리고 행정법은 처분에 관한 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처분인 거거든요. 자,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이 세법에 따라 A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A 시행령에 따라 갑에 대해서 과세 처분이 행해졌습니다. 갑한테 세금 내라고 한 거죠. 근데 갑이 보니까 이 시행령이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 거예요. 하자가 있는 것 같은 거죠. 법에 위반된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의 눈에는 이게 잘못됐다. 그럼 여러분 이게 수권 없이 만들었다. 하자가 있다. 그럼 이미 배우셨습니다. 하자 있는 법규 명령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휴지예요. 무효예요. 무효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근거 없이 나에게 세금을 때린 꼴이 되잖아요. 그럼 나에 대한 과세 처분도 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게 됩니다. 베이스가 날아가니까 너도 같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 내기 싫으면은 처분에 대해서 뭔가 딴지를 걸어야겠죠. 그래서 뭐 전화해가 물론 현실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뭐 잘못됐냐 뭐 따지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고 법대로 내가 공무원이 죽어도 이거 맞다라고 계속 하고 있을 때 소송을 걸어야겠죠. 정 안 되면 법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불러요.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처분이고 하나가 항고소송이에요. 행정법은 처분과 항고소송을 배우는 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시 그럼 처분의 개념.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어떤 구체적 사건에 대해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등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처분이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 그럼 소송을 걸어야 될 텐데 그런 소송,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부르더라. 여기서 그럼 잠깐 중간 스탑한 채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요. 22페이지 최상단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상태로 잠깐 스탑 한 채로 여기 그림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이 되셔서 공무를 집행하십니다. 행정작용을 한다. 여러분이 행하는 공무집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공법의 형식으로 여러분의 공무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법의 형식으로 공무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법이란 말은 민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들 간의 관계. 좀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공적인 법이 아니라 사적인 법에 따라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 수가 있냐? 제가 했던 업무 중에 하나 해볼게요. 저는 3년 복무 중에 1년 반을 행정계장으로 근무했었는데 저희 행정계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들을 외부 업체에서 사오는 거였습니다. 뭐 그냥 전임자가 계속 그 동네 알파문고에서 했길래 저도 그냥 알파문고에서 있었고 솔직히 되게 아까웠어요. 왜냐면은 다 정가로 받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사거나 인터넷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그냥 해왔으니까 저도 귀찮으니까 그냥 했죠 뭐.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세금은 진짜 허투루 쓰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정가 주고 사니까 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알파문고에서 A4 용지 뭐 몇 박스 사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볼게요. 돈 주고 사오겠죠. 공무를 집행한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을 산 거니까 뭐 멀티탭도 사고 이거저거 많이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 행정계 강중이가 행정계 카드 그러니까 우리 수송대대 카드로 가서 알파문고 사장님이랑 A4 용지 10박스 사는 거 결제하는 거나 당장 제가 오늘 마트 가서 A4 용지 알파문고에서 10박스 사는 거랑 뭐 차이가 있나요? 없죠.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법상 그냥 매매 계약, 물건 사고 파는 계약에 불과하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그냥 우리 사무실에 필요한 어떤 비품을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책상 뭐 100개 샀다. 노트북 100개 삼성전자로부터 납품받는 계약 체결했다. 다 사법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여기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노트북을 100개를 샀는데 그중에 뭐 5개가 뭔가 불량이었다. 근데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뭐 이거 못 고친다고 한다. 소송 건다. 어떤 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공적인 행정소송 아니면 사적인 민사소송.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공행정작용이지만 이렇게 민사소송 거는 경우도 있구나. 네,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다음, 그럼 공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또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 권력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권력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비권력적은 뭐고 권력적은 뭐냐? 권력적은 처분 개념의 그 권력적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민이랑 합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그러니까 나라가 더 위에서 야 해! 라고 명령하는 거. 공권력을 발동된 걸 권력적이라고 하고 그럼 비권력적은 반대말이겠죠. 야 해라고 명령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일까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2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계약직 공무원의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말 그대로 그 기간 동안만 공무원으로 일하도록 하는 계약이죠. 뭐 기간제 국공립학교 교사라든지 또는 일반 지자체 계약직 공무원이라든지 등등등. 그럼 계약서 쓰고 계약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은 사적인 영역인가요? 공적인 영역인가요? 공무원이 되기로 하는 계약인데 2년 동안 공적인 영역이죠. 그런 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권력적 행정작용. 대표적인 이그젬플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공법상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조달 행정하는 거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그 2년 계약으로 예를 들어 제가 뭐 지자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라고 해볼게요. 계약서에 사인해가지고. 근데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데 나 분명히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지자체에서 날 잘랐다. 억울하다. 법적으로 내가 끝까지 가보고 싶겠다. 어떤 소송을 걸어야 되냐? 행정소송이란 걸 걸어야 되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당사자 소송이란 걸 배우실 거고 당사자 소송이란 걸 걸어야 돼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일단은 그냥 적어만 두시면 돼요. 근데 그럼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죠. 이게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지? 왜 계약직 공무원 임용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고 왜 우리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을 사는 건 사법상 계약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구별은 더럽게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이 없고 다 케바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험적으로 그냥 판례를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헷갈리냐면은 2심 판사님도 이거 사법상 계약으로 봐서 민사소송으로 갔는데 대법원에서 깨진 경우가 너무나 많고 반대되는 케이스도 많고 이 2심 판사님 정도 행정소송이 2심 판사님이면은요 다 짬밥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신 정말 어느 정도 경력이 많으신 판사님들인데 그래도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공이요 사연은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없어요. 케바케예요. 수험적으로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를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분류할 때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권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야 해라 라고 하는 거 그거를 또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처분이 있는 성이 있는 것이 있고 처분성이 없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만 공부할 거예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뭐라고 부른다? 읽으시면 돼요. 항고소송이라고 부른다.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법규 명령에 대한 하자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득이하게 하자가 있으니까 뭔가 소송을 걸어야겠죠. 뭔 소송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 책을 한번 그려본 거고요. 그 그림이 바로 22페이지 맨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행정심판은 우선 건너뛰도록 하고 항고소송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 똑같은 그림에서 조금 더 단축된 그림이 12페이지에 있었을 거예요. 자, 배우신 내용을 활용해서 여기 그림을 한번 넣어볼게요. 국가행정작용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세 개로만 나눌게요. 공법 형식 권력적, 공법 형식 비권력적, 사법 형식 세 가지가 있죠. 자, 퀴즈. 이 셋 중에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어디까지? 아까 말씀 푸셨던 문제예요. 법률 우위의 원칙은 어디까지 적용된다? 정확해요. 다. 한 글자예요. 다. 아까 핵심 키워드가 뭐다?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법 지켜야 되는데 국가가 권력이든 비권력이든 아니면 사법 형식이든 법 위반하면 안 되겠죠. 법률 위는 다 적용돼요. 두 번째, 법률 유보는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그러면은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 중요사항 유보설이라 그랬죠. 중요사항의 개념, 뭘 건드리는 거? 기본권을 건드리는 거. 그럼 여기서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할 여지가 있는 건 어느 걸까요? 첫 번째, 내가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그건 네가 실수한 거죠. 내가 이 계약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가 있나요? 이 계약을 내가 체결하면은 기본권이 침해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약을 체결 안 하면 되잖아요. 계약은 강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쇼부 봐서 합의 봐서 하는 거니까. 여기는 법률 유보가 적용 안 돼요. 여기는 법률 유보 적용될까요? 공법상 계약? 똑같죠. 계약이죠, 여러분. 계약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 합의다. 합의예요. 내가 제가 예를 들어 뭐 임기제 공무원 또 오퍼가 왔는데 터무니없다. 이 조건으로는 일을 못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죠. 결과적으로 얘네 둘은 법률 유보가 적용 안 돼요.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으니까. 어디만 적용된다? 권력적인 거. 왜? 강제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내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법률 유보는 권력적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을 활용해서 이해해 보면은요.
정리가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나 보신 채로 다시 이제 그러면은 22페이지 계속 좀 가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에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시행령에 따라 과세 처분이 갑한테 이루어졌는데 갑이 보기엔 이 시행령이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무효인 것 같다. 그럼 얘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 과세 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그럼 내가 이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달리고 싶으면은 항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 항고 소송은 오직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어서 그래요. 자, 그럼 이 항고 소송의 종류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그다음 오늘 마지막 타임 때 배우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말 들어기 길죠.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인 항고 소송은 취소, 무효 확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란 것이 있고, 참고로 그 내용은 23페이지 우측 날개에 적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취소, 무효 확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근데 얘네 셋은 모두 다 항고 소송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 항고 소송은 오직 무엇만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처분의 개념 다시 한번 1, 2, 3, 4가 있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한 거고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를 건드려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요게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갑 입장에선 세금 내기 싫으면은 그냥 요거에 대해서 소송 걸면 되지 않을까요? A 시행령 뭐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 결론은 그런 소송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왜냐? 시행령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의 교과서적인 개념. 일반적이다, 개별적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추상적이죠. 행정입법은 불특정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특정 사건을 규율하는 추상적 성격을 갖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항고소송은 무엇만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은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구체적이죠. 보시면서 말씀하셔도 좋아요. 처분의 성격, 구체적 사건에 대한 거잖아요. 너 미성년자한테 그 뜻을 팔았지? 너 그니까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처분은 구체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오직 구체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야만 하고, 따라서 시행령은 추상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거 날려달라는 소송은 곧장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소송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물론 헌법소원은 논의를 하고 우리 헌법 시간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게 위법하다 할지라도 요거 날려달라고 소송은 못 걸고요. 법원에 뭘 날려달라고 소송 걸어야 되냐? 판사님, 나한테 세금 내려고 하는 과세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걸어야 돼요. 참고로 취소 소송이 열애한 9이니까 제가 취소 소송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법원에 이렇게 소송을 걸었죠. 판사님, 소송의 내용이에요. A 처분 취소해 주세요. A 처분 취소 소송을 겁니다. 왜 A 처분 취소해 달라고 하나요? A 처분이 위법하니까. A 처분이 왜 위법해요? A 시행령이 위법하니까. 그럼 그 이유로 A 시행령의 하자를 주장해라. 이런 식으로 행정입법이 위헌위법인지를 심판하는 게 우리의 법체계예요.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까다로운 파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나중에는 진짜 별것도 아닌 되게 쉬운 내용인데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이 한 방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 다시 이 조문을 읽어볼까요? 법규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법원이 심판해 주겠다. 이걸 이제 요 사례에 그대로 집어넣어 볼까요? A 법규 명령이 실제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면은 나 세금 안 내도 되죠. 과세 처분을 위법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A 법규 명령이 적법하면 나 세금 내야 되죠. 결국 이 A 법규 명령이 위헌 위법인지에 따라 내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해서 취소돼 결론이 날아갈 건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재판의 전제가 됐다 이 말이고, 그때 법원이 심판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다만 어떻게 심판한다? 이거 자체를 대상으로 재판을 걸 수는 없고, 왜? 그런 재판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과정에서 그 법규 명령이 위법함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입법을
재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해요. 자, 그럼 또 하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취소는 또 대체 무슨 말인가? 왜 앞에 건 무효인데 여긴 또 취소라고 하냐? 여기 또 무효와 취소를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또 어딨냐면은 22페이지 좌측 보조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 방에 쫙 정리한 후에 교재를 돌아갈 건데 여길 또 한번 가보실게요. 자, 처분이 위법하다. 잘못됐다. 그럼 무효인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취소 사유 있는 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도 좀 이제 귀찮은 개념이 되는 거긴 한데, 아니 위법하면 다 날려버려야지 취소 사유는 대체 또 뭔 말이냐. 이런 민법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씀으로만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술에 완전 만취해서 꽐라가 돼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내 전 재산을 뭐 너한테 줄게라는 증여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라고 해볼게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내 손에 웬 계약서가 들려있고 도장도 찍혀있는데 난 기억도 안 난다. 그럼 난 어쨌든 도장 찍었으니까 내 전 재산을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안 줘도 돼요. 이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말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해요. 즉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때 제가 증여 계약을 한 거죠. 만취해서. 그래서 지금 요때였다고 해볼게요. 일어났다. 그럼 이 증여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냥 계약 체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효인 거예요. 당연히 무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뭐 이거 무효다 라고 너한테 전화해서 알려준다든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가지고 이거 계약 무효야 라고 뭐 무효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래야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냥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합니다. 그럼 취소라는 말은 뭐냐? 정확히는 취소 사유라고 적어놨죠. 취소 전까지는 유효. 취소 되면 소급해서 무효. 소급이라고 쓴 거예요. 소급. 이걸 취소라고 해요. 자,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미성년자가 이때 뭐 고가의 어떤 물건을 사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볼게요. 엄마 아빠 동의 안 받고 그리고 요때 엄마 아빠한테 걸렸다라고 해볼게요. 우리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엄마 아빠의 동의 안 받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볼게요.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일단 유효라는 말은 미성년자는 돈 낼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방을 가져왔다면 예를 들어 백 샀다고 해볼게요. 근데 엄마한테 걸렸고 엄마가 전화해서 노발대발하시면서 계약을 취소시켜버렸다. 아니면 내용 증명 우편 보내셨다. 이 계약 취소하겠다. 그게 바로 취소권이란 걸 행사한 거고 그때 취소를 해버리면은 이 계약은 처음 체결된 날로부터 빽해버려서 그걸 소급한다라고 해요. 어떤 행위 효력을 앞으로 빽시켜버리는 걸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거를 취소 사유 또는 취소라고 불러요. 결과적으로 취소하면은 무효랑 뭐 다른 게 있나요 없나요? 취소하면 무효랑 똑같아요. 어쨌든 무효니까 처음부터. 근데 취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천지 차이죠. 하나는 무효고 하나는 유효니까. 그래서 이걸 무효와 취소라고 부르고 우리 법규 명령이 하자가 있으면 아까 무효였나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요고 취소되어야 유효인가요? 법규 명령이 위법하면 무조건 무효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 2주, 3주 후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법규 명령이 위법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처분이 위법하면 둘 중 하나예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 사유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처분은 공권력이 발동된 거죠. 그럼 공무원이 공권력을 발동해서 어떤 처분을 했는데 굉장히 사소한 어떤
절차에서 미스가 좀 났다라고 해볼게요. 절차 하자가 있었다. 근데 어쨌든 공권력을 발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개소지만 이거 다 무효네 나 안 해 라고 할 수 있게 해버리면은 또 법적 안정성이 깨지게 됩니다. 공권력의 가오가 안 산다 그 말이에요. 공권력을 발동한 건데. 따라서 적어도 공권력이 발동된 처분은 설령 하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효하게 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무효로 날리는 경우도 있고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둘로 어떤 경우가 무효고 어떤 경우가 취소냐? 이렇게 해볼게요. 더럽게 잘못했다. 누가 봐더라도 말도 안 되는 처분을 했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처분을 했다. 너무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잘못을 했다. 그런 중대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은 그런 처분은 무효라고 봅니다. 지킬 만한 법적 안정성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장난 아니야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진 않다. 중대하긴 했는데 명백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명백하긴 했는데 중대하진 않았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나가리가 돼버리면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일단 유효로 살려두고 나중에 취소시킬 수 있는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취소 사유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로 와볼게요. 긴 이제 빌드업 끝에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요거 한 두 줄 써 있는 건데 22페이지 양괄호 3번에 하자 있는 법규 명령의 효력이라고 써 있죠. 첫 번째 줄은 아직 이해는 안 되시지만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 하자 있는 법규 명령은 무효다. 두 번째 내용, 요거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돌아온 거거든요. 하자 있는 법규 명령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다. 그냥 외우라고 하면 되게 간단하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세 줄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하려면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걸 이해하셔야만 안 까먹고 나중에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너무나 잘못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잘못됐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로 가볼게요. 실제로 여기 하자가 있어서 이게 무효였고 여기에 과세 처분이 이루어져서 이것도 하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날아가게 될 텐데 이 과세 처분도 원칙적으로 이 과세 처분의 하자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 담당 공무원이었더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A 시행령에 따라 A 과세 처분을 하셨을 때 여러분은 내가 하는 처분이 이거 잘못된 시행령에 기초해서 한 거네. 이거 위헌이지만 그냥 과세 처분을 해야겠다. 이러고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위헌인지를 당연히 모르니까 그냥 법대로 한 건가요? 당연히 후자죠.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아요? 설령 의심스러웠다 할지라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여러분이 이런 거 위헌인지 위법인지 심판하고 심사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죠. 오직 사법부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은 심사할 권한 자체도 없고 심사할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적어도 그렇다면 이 과세 처분이 위헌 위법한 법규 명령에 근거해서 위법하다는 거는 둘 중에 뭐가 빵꾸가 날까요? 명백하지가 않죠. 명백하다는 말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했네 그 말이거든요. 이거 알 수 있나요? 모르니까 여러분이 했겠죠. 여러분이 알면 이거 왜 했어요? 안 했겠죠. 법규 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처분할 당시 내가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명백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하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그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어떤 소송 걸었다고 말씀드린 건가요? 취소 소송을 건 거예요. 취소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법규 명령을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이제 교재를 통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21페이지부터 가볼게요. 그냥 교재 읽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배운 내용 순서대로 제목만 적어보고 가볼게요. 우리가 법규 명령의 하자에서 뭘 배우셨냐? 첫 번째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개념을 배우셨습니다. 이거의 개념, 어떤 법규 명령이 문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개소지만 아무나 이거 재판해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사건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 그럼 내 사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법규 명령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럼 처분의 개념 네 가지를 배우셨죠. 물론 1번은 안 배웠지만. 그리고 처분을 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처분에 대해 거는 소송도 배우셨습니다. 그걸 항고 소송이라고 부르더라.
그 다음 잠깐 번외로 무효와 취소를 공부하신 거죠. 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더럽게 잘못했네. 무효.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네. 취소 사유. 그럼 어떻게 난 재판을 걸어야 되냐? 판사님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처분의 근거법인 시행령이 위법해서 이것도 위법하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걸어라. 다만 그럼 왜 그냥 법규 명령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못 거냐? 항고 소송은 오직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처분은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거고 법규 명령은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법규 명령은 절대 항고 소송을 또 힘든 말이지만 원칙적으로 못 걸어요. 또 예외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1페이지 양과로 2번부터. 자, 법규 명령에 하자가 있을 때 규범 통제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규범 통제의 방식이다. 그래서 밑에 판례 읽어볼게요.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위한 전제 문제로서 그게 위법합니다라고 주장해서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를 목적으로 독립한 재판을 걸 수는 없다. 더럽게 어렵게 말했지만 추상적 규범 통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사건이 열렸을 때만 재판 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른쪽 날개에 적어놨죠. 오른쪽 날개 헌법 107조 2항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여기서 처분 일단 뺐고 명령 규칙을 법규 명령으로 읽었습니다. 법규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누가 심판한다? 법원이 심판한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심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판의 전제 의미를 제가 밑에 적어놨죠. 쉬운 교과서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재판의 전제란 법규 명령이 적용된 행정작용이 나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내가 그거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과정에서 행정작용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법규 명령이 위법함을 구하는 방식. 말도 어려운데 예시를 가볼게요. A 법규 명령에 근거해서 A 처분이 있었다. 어떻게 소송 걸어라? A 처분 취소 소송을 걸면서 A 법규 명령이 위법을 주장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왼쪽 본문으로 오셔서요. 빨간 글씨. 아니 그럼 법규 명령을 대상으로 곧장 항고 소송 걸면 안 되냐? 결론 안 된다. 왜? 밑에 줄.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갖는 법규 명령은 뭐가 아니니까? 처분이 아니니까 항고 소송은 허용되지 않더라. 왜? 항고 소송은 오직 처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내용을 먼저 읽어보면은 23페이지 오른쪽 날개예요. 자, 23페이지 오른쪽 날개 항고 소송의 종류, 뭐 취소, 무효, 부작위, 위법이 있는데 항고 소송은 옹리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까지만 일단 체크하실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21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법규 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항고 소송은 허용되지가 않는 것이 아쉽게도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으니까. 그럼 밑에 판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밑줄 안 친 부분도 읽어볼게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 밑줄 하나 추가.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왜 구체적이 키워드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다음 문장. 일반적 추상적이네요. 추상적인 법령은 법규 명령은 결국 다음 줄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서 행정소송은 당연히지만 항고소송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추상적인 법규 명령은 구체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그래서 22페이지 왼쪽 날개에 제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렸죠. 왼쪽 날개 맨 위에 행정작용 중 구체적 성격을 갖고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를 건드리는 공권력적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처분이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이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셨고요. 근데 그 그림 바로 밑에 예외라고 적혀 있죠.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처분적 법규 명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니 대체 법규 명령 지금까지 내내 처분 아니라고 해놓고 처분적 법규 명령은 말 그대로 법규 명령인데 처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 사는 일이니까 또 예외가 있는 거고 거기 이그젬플 바로 밑에 있는 판례인데요. 이런 사례예요. 두밀 분교 폐지 조례 사건입니다. 이 사건만 기억하시면 딱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조례도
추상적일까요? 원칙적으로 구체적일까요? 조례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입법과 마찬가지로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거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조례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조례 제목이 뭐죠? 두밀분교를 폐지하겠다는 조례예요. 자, 뭘 폐지한다? 두밀분교. 저도 두밀이라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교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초중고의 분교. 큰 학교일까요? 정말 작은 학교일까요? 정말 작은 학교예요. 시골에 있는. 학생 수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겠죠. 하도 학생이 없으니까 어떤 조례를 만든 거예요? 두밀에 있는 분교를 폐지하겠다는 조례를 만든 거예요. 학교 이제 그만 쓰자. 이거 그 세금 낭비다. 다른 학교 다니게 하자. 자, 여러분 이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모든 사건을 규율하나요? 두밀분교 곧장 폐지시키는 그 사건을 규율하나요? 후자죠. 조례지만 이렇게 특정 사건을 규율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런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조례지만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두 번째,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효력을 발생하면 학교가 어떻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죠? 문 닫죠. 권리 의무 영향 있나요, 없나요? 있죠. 처분의 가장 중요한 요건 두 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직접 권리 의무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이고 권리 의무 건드리니까 이거 뭐다? 처분이다예요. 이렇게 조례 같은 법규 명령도 조례 또는 법규 명령도 예외적으로 처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처분적 법규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왁구는 법규 명령이지만 그 실질은 처분이니까 어떤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항고 소송을 곧장 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밑에 있는 판례예요. 읽어볼게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굵은 글씨죠.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 뭐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죠? 직접 권리 의무 영향 미치네. 그냥 이 말 자체가 처분이네 라는 뜻이에요. 조례가 처분이 됐네? 그럼 두 번째 줄 끝에 뭐라고 하죠? 그 조례는 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니고 어떤 거? 지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다음 빨간 글씨. 이런 경우에는 헌법 소원도 걸 수 있긴 합니다. 처분적 법규 명령에 대해서는. 근데 헌소까지 보기에는 이번 세 번째 때 머리가 터질 것이기 때문에 요건 잠깐 일단 패스. 헌법 소원은 다 넘어가고요. 다음 양괄호 3번. 하자 있는 법규 명령의 효력. 아까 읽었던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 치를 읽어볼게요. 하자 있는 법규 명령은 그냥 무조건 무효예요.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중대 명백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3주차 내지 4주차에 배우시게 될 거니까 일단 패스. 다만 하자 있는 법규 명령에 근거한 처분. 아까 A 시행령에 근거한 과세 처분이었죠.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을 때 무조건 무효가 아니고 뭐다? 그쵸. 무효 아니면 취소다. 그게 왼쪽에 있는 내용이죠. 왼쪽 날개. 무효와 취소의 구분. 무효.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금 부연 설명하면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 발생했어요. 당연히. 반면 취소. 취소되기 전까지는 뭐다? 유효. 취소되어야만 무효가 돼요. 물론 언제부터 무효?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 그럼 밑에 3번 무효와 취소를 어떻게 구분하냐? 중대 명백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그래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 중대 명백이란 뜻은 누가 보더라도 더럽게 잘못했네였는데 여러분이 하자 있는 법규 명령에 기초해서 처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적어도 처분이 위법한지를 알 수가 없었겠죠. 그 법규 명령 위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다시 본문의 두 번째 꼭지. 하자 있는 법규 명령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뭐다?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다. 달리 말하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뭐다? 유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나에 대한 과세 처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취소가 안 됐어요. 그럼 난 세금 내야 되나요? 안 내야 되나요? 내야 되는 거예요. 내기 싫으면 소송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는 나중에 다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럼 밑에 판례. 가운데 좀 밑에서 둘, 넷, 여섯 밑에 7번째 줄 이거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한번 처음이니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면은 밑줄 친 부분 기준으로 두 번째 줄 뒤에 부분.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려면 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걸로 귀결되고
그 위헌 위법성이 명백해서 처분의 하자도 명백했어야 된다. 말 더럽게 썼지만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중대 명백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길게 들여 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포인트.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굵은 글씨로 바로 넘어갈게요. 명백하다 안 하다? 아무도 모르죠.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마지막 줄 결론. 취소 사유에만 해당하지 무효가 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어려우셨죠? 정리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가장 굵직한 내용을 배우셨고 진도 깔끔하게 우리 끊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딱 10분을 더 보기 너무 힘드실 테니까 너무 어려운 거 배우셨죠?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23페이지부터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